13일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반환점을 돌아 총선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초박빙의 접전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보도가 금지가 되면서 후보자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이준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예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조사하는 내용은 공표하거나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다만 어제 자정 전까지 이뤄진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인용 보도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네. 보면 전국적으로 여전히 한 120여 곳이 초박빙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120곳이면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경합을 벌이고 있고 특히 격차가 좁혀지거나 선두가 뒤바뀐 곳이 또 속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와 진영 후보가 무소속 진영 후보가 0.2%포인트 차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포울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김성동, 더민주의 손혜원 후보가 1%포인트 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종로도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온 조사들이 많았는데 정세균 더민주 후보가 역전했다 이런 결과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인데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조금 더 답답한 후보들은 답답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어제까지 조사된 내용의 여론조사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총선 후보송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바도 이렇게 하면 잘린다. 또 어떻게 보면 지도부들이 다 후렴에 코러스도 넣고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요즘에 하고 있는 읍소 전략이 또 하나의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영상이 이제 어제 긴급 제작돼서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어제를 기점으로 저 영상을 찍었을 정도로 전략을 완전히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당 심판론 또 김무성 대표는 운동권 심판론 이렇게 메시지를 좀 강조해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은 뭘 잘했다고 야당을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예. 그런 기류가 싸늘한 민심이 좀 돌려지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집권당으로서 이제 반성으로 컨셉을 완전히 전환을 한 건데요. 어제 김문수 후보는 많이 보도가 됐지만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0번 절을 하고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본인이 사죄하겠다. 100배 사죄한다는 100배 사죄했다 해서 100번 절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인 최경환 의원까지 12명의 대구 지역 후보 의원들이 다 같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사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심도 엇갈리는 게 사실이고요. 4년 전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읍소 전략 많이 들고 나왔는데 단골 메뉴이긴 한데 그때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라는 새누리당으로서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4년 전 총선 당시에도 MB 당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있었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좀 민심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천 파동 같은 경우는 오롯이 내부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읍소 전략이 다시 한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측이 많이 엇갈립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야당에 잠깐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런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퍼포먼스가 잘 안 알려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야당은 퍼포먼스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 심판론을 프레임 쪽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보통 퍼포먼스보다는 계속 이제 경제 실정 수치 같은 걸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집권을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고 더 나가서 정권을 바꿔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주로 프레임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프레임 전략도 있지만 야권으로서 일단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자체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까지 가기에는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새누리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문제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꼭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박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예상이 좀 나오나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 11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떤 공개적인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독려하는 이 정도의 발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 안 하는 국회를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이런 류의 발언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만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 뭐 명실공히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이 불릴 정도로 이미지 때문일 텐데요. 네. 하지만 그 4년 전 총선 또 지방선거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한 달 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대구, 경북, 영남 지역 또 5, 60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많이 보도도 됐지만 박근혜 마케팅이 총선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다녀왔고 네. 지금까지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권에서는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특별히 외부 일정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대구를 갔던 것처럼 그렇죠. 어느 지역을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상황은 예사롭지 않지만 영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네, 어제 얘기했는데 영남에 대해서 약간의 판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TK와 PK 모두 아우른 것으로 보입니다. TK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이대로 간다면은 당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위 지역이죠. 북구의 홍일학원 무소속입니다. 네. 원래 이제 컷오프 되면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 분도 어쨌든 야권 인사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깃발 2개를 꽂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낙동강 벨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해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봉하마린 지역이죠. 김해, 그리고 양산, 그리고 사하, 사상 이 지역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9개 지역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역이 원래는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그 사상 지역구인데 불출마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하의 조경태 의원이 삼선의 조경태 의원이 당적을 바꿔 새누리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거물급이 빠졌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에서 이번에 야권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야권 주자들이 조금 뒷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해 가불에서는 두 명 다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냐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으로 넘어가도 보면 부산 사하갑에 더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맹추격하고 있고요. 또 북강서갑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거든요.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민주의 전재수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에서 문재인과 조경태가 빠졌지만 낙동강 벨트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텃밭이 호남에서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주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좀 안 좋다. 따라서 계속해서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호남에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반문 정서거든요. 반문재인 정서. 반문 정서가 왜 생겼는지 다들 좀 의아해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혹시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부산의 경남고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오히려 반문 정서로 수혜를 입는다는 안철수 대표도 부산고 출신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둘 다 부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신이 어디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이제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호남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진이라든지 주요 인사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부산 출신들이 더 등용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2006년 지방선거 때 발언인데요.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부산을 가서 그때 부산 지역 취재진들하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은 왜 부산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소위 말하면 부산 정권 발언인데 이 두 가지에서 좀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2월이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후보가 격돌을 했었는데 그때 격돌, 호남과 비호남, 친노 비노 간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반 문재인 정서가 증폭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애매한 부분이 현재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또 1등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표심에서는 반 문재인 정서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을 찍겠다는 또 지지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괴리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거 오롯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좁혀야 될 텐데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또 여수 지역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언제쯤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공식 당직이나 선대위에 포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저희 취재진에게도 내일 일정이 있으면은 전날 밤 늦게 이렇게 공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택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호남을 가겠다는 방침을 이미 쓴 것 같고요. 내일 가지 않겠냐라는 지금 예상이 많습니다. 내일 가게 되면 주말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이건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하루 늦춰질 수도 있고 사실 택일만 남았는데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반문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문 정서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특정 후보 지역구에 가서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물밑을 다니면서 좀 사죄하면서 반문 정서를 누그러뜨리는데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전북에 갔어요. 적진이죠. 어떻게 보면 적진에 가서 했는데 이 단어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어 선택 때문에 조금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전북 전주을 지역, 여기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다가 전북도민은 배알도 없느냐 이렇게 조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전남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 대구나 경남, 부산 이런 낙동강 벨트에서는 어느 정도 야권 바람이 불면서 당선자들도 나오고 지역주의가 조금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이정현 의원 한 명뿐이기 때문에 더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지역주의를 깨는 결과들을 나와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여당 의원 뽑아줘서 거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좋아지지 않았냐. 그런데 전북은 야당만 찍어줬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북 그 유권자들에게 좀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발언 수위가 높다 보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한 발언인데 오히려 지역 감정을 좀 자극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좀 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한 것이 그 안영환 선대위 대변인이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고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 지역 유세는 그 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니까요. 모이죠, 새누리당 지지자들 앞에서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좀 편하게 한 말이었는데 좀 발언 수위가 높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요새 워낙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다급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 수위가 좀 점점 좀 높아지면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 득표를 새누리당이 하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 혼란이 올 것이다. IMF 때 같은 위기를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좀 공포심을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가 후반전으로 다가가면서 이런 좀 언론 그에 대한 말에 대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사람 적진에 가서 비판의 목소리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대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네, 어제 부울경 이제 영남권을 훑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수도권 유세를 주력하는데 어제 부울경 안철수 이제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험지가 될 텐데요. 그쪽 가서 새누리당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상식에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헌법 1, 2조 개념인데 유승민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을 좀 이제 지지하는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되겠죠. 네. 이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원내대표 거취파동은 물론이고 이번에 탈당과 무소속 과정에서도 헌법 1, 2조를 차례로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유승민 감싸기에 나선 건데 자, 왜 유승민 감싸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동선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미 호남은 잡았다. 이제는 그렇지만 호남에 머무르면 호남 잔민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정당화를 노리는 측면에서 좀 그런 이미지 작업에 나선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선이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내일은 또 충청도를 간다고 해요. 이런 네. 다른 지역을 좀 훑어보는 게 되고 다만 그렇게 훑은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또 안철수 의원의 본인의 지역구의 노원병을 제외하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니느냐? 바로 정당 득표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구에 가서 유승민 의원을 감싼 것은 유승민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꽤 지금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쪽 소위 말하는 아직 연대는 아닙니다만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 득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를 자기들 표로 끌어들여가지고 아하. 자기들 비례 의석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조사된 내용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북 승부처인 전주병의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사선 타이틀로 정치 재기를 노리는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선거 초반만 해도 현역인 김 후보가 철벽 방어에 나서며 우위를 점했는데 정 후보가 무섭게 맹추격했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가 42.2%로 정 후보보다 10%포인트가량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41.1%로 38.8%의 지지율을 얻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지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섰는데 이번엔 정 후보가 5%포인트가량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호남 내 국민의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정 후보의 경쟁력도 동반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 지역의 국민의당 지지도는 2주 전 22.9%였지만 그 사이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더민주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응답을 거부한 비율이 15%가 넘어 막판까지도 승패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송준원입니다. 네, 이준석 기자, 전주병 지역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네, 이제 정부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정운찬 이제 새누리당 이제 기본적으로 3파전 야권표가 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운찬 전 장관이죠. 예, 지금 정동영 후보 지역. 예, 전주병이요. 전주병이요. 예. 네. 이 지역도 역시나 아까 그 지역 전주가 마찬가지로 좀 전주울은 이제 3파전으로 좀 되면서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 이 지역은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이 지금 맹추격하면서 현역인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하고 굉장히 지금 좀 엎치락뒤치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연합뉴스나 KBS 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오차 범위에서 앞섰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또 김성주 후보가 또 앞선 경우도 많고요. 지금 아하. 조사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오차 범위 때문에 이건 뭐 결국은 판세 예측을 섣불리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이 지역이 전북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전북 지역은 전남, 광주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상대적으로 호남 내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비해서는 좀 소외를 받았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따라서 국민의당의 어떤 제1야당의 탈당 바람에서도 좀 한 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동영이라는 사람의 인물값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15대 16대에서 당시에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득표율로 내리 당선이 됐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당시 여권의 대권 주자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북 지역의 어떤 큰 인물론 그런 것들이 좀 먹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적 부침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좀 지역민들의 애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최종 막판까지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이 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제 호남행
광주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내일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거군요. 네, 뭐 내일 가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먼저 광주 쪽 중심으로 가가지고 광주민들에게 소위 반문 정서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하고 다시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이루더라도 호남 소외 없이 호남을 네. 챙기면서 가겠다 이런 뭐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한 대권 주자로서 이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내일 가서 광주에 가서 또 어떤 식으로 반문 정서를 또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이 네.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네. 관심이죠. 네, 후보는 총 5명인데 지금 네.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와 무소속 이해찬 후보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15%의 표를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가져가면서 결국 야권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특히 이 세종시가 정부 세종청사가 이전에 있는 그 신시가지 지역이랑 또 네.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시가지 지역을 구분해서 구시가지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신시가지 지역은 이해찬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젊어진 표심이거든요.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대거 늘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20, 30, 40대가 5, 60대 2배에 달하는 그런 유권자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젊은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0%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결국에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분석을 2명의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